안녕하세요. 라이브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네네. 다니엘 씨는 근데 왜 이렇게 멋지세요? 예? 왜 갑자기요? 왜 갑자기요? 당황하셨죠? 왜 그러면? 왜냐면은 다니엘 씨 휴가 중에 네네. 포털에 의리나무로 실시간 상위 검색어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그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네네. 찍으셨던데 그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것 때문에 의리남이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다니시는 다니엘 씨와 함께 라이브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씨. 네. 검찰 조사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예?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안 속아 넘어가시네. 네, 한번 그냥 떠볼 거예요. 후. 이번에 한번 받아보시죠. 아, 그럴까요? 아니, 왜냐면 한국에서는 검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감을 갖고 있거든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공포감.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오. 독일은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라는 말은 독일 말로 들리면 되게 거대하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Staatsanwaltschaft. 그러면은 뭐가 큰일 난 것처럼 이제 바로 들리긴 한데 네. 공포스러움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뉴스에서 엄청 화제되거나 막 그런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또 검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사상 초유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여당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이 딱 하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슈도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검찰 개혁이다 이런 건데 사실 시대적 과제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한국의 시대적 과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에 있는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틀만 들어도 명함이 되게 너무 길죠? 네. 엄청 타이틀이 기네요. 기네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아직 이게 취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설문조사를 만들고요. 네. 해당 설문조사를 이 서울지방변호사 회원들한테 네. 돌려가지고 통계를 낸 다음에 네. 이 변호사 단체의 직역에 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딱 실시를 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로서는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안 좋아진 여론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기를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네. 기습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조국 후보자를 봐주거나 아니면 여당을 좀 봐주거나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라 보기에는 전혀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걸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이제 고소고발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범죄 인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과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완화된 요건에 따라서 수사 초기에도 쉽게 법원에서 발급을 해주는 건 맞지만 네. 그러나 최소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신청하고 발급받는다라고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되고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그냥 모든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은 검찰이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와 이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좀 공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뭐 여당의 그 주장에 따르면 네. 결국은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 개혁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 검찰 개혁 결국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네. 또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인 것이 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네. 뭐 멀리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2016년, 17년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 대통령과 뭐 최순실과 대통령 정말 이 똘똘 뭉쳐가지고 경대 공동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똘똘 뭉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그런데 검찰은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2015년, 16년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십상시 그 문제를 고소고발 제가 그때 참여해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검찰이 가진 그런 어떤 검찰권을 좀 제대로 행사해라.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어떤 출세나 이런 것과 맞바꾸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검찰 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사권을 아예 폐지되고 기소권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정하면 되나요? 바람직한 방향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완전하게 지금 분리는 못하지만 최소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 지위에서 동등한 수사 주체로서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이제 수사를 하라는 거고요.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약 범죄, 특수 수사, 공안 수사 이런 것들은 네. 검찰청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있게 아,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지는 것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네.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사실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2년이 됐는데 그 2년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왔던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수건이 아마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는 못했고요. 네. 그리고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옆에서 사실은 정책 실현되는 과정을 그걸 지켜본 분인데요. 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동력을 상실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정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막 진짜 무차별적으로 악랄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호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 개혁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검경 권력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과 경찰에게 맡겨두고 이것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검찰과 경찰에게 이게 협의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기관 안 되죠. 사이에 이게 파워게임 그런 네, 양상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것은 검찰과 경찰, 이 개혁 대상에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이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실에서 네.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네. 그리고 또 이걸 포함해서 자치경찰제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 개혁도 만만치 않은 중요한 개혁 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통할해서 청와대가 추진력 있게 이것을 끌고 갔고요. 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놔둔 상태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위한 2년 동안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검찰 개혁이 이번엔 처음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언제부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어떤 발전이 있었나요?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나라에 큰 비리와 부패 범죄가 있었을 때 네. 그런 비리와 부패 범죄를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했을 때에 항상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공수처가 논의가 되었었고요. 1996년도에도 발의됐고요. 뭐 16대, 17대, 18대, 20대까지 계속해서 발의가 되었었는데 네. 이 공수처 법안이 번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사실상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실패한 측면이 있고요. 네. 과거에는 뭐 그 당시에는 1995년, 96년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수처 논의는 그야말로 이 검찰 개혁보다는 네. 조금 이제 고위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노태우 전 네, 대통령 노태우 전 비자금 수사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결국 다 실패한 거잖아요. 네.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이런 거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반발
저항이 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을 개혁 대상에 올려놓고 그 검찰의 권력을 상당 부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항상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캐비닛 속에다가 사건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은 이 정부에서 어떤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의 저항을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국민적 지지인데 그럴 때마다 이 검찰은 그러한 어떤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커다란 사건을 터뜨리는 맞습니다. 사건을 좀 이용한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 정권 1년차, 2년차 때 반드시 개혁 과제를 해내야 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당시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비자금 수사를 검찰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네. 네. 대선 비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이 막 구속되고 수사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해버린다고 굉장히 하면 정치적으로 그렇죠. 보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년차, 2년차 때 무리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고요. 네.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에 대해서 네네. 안짱 막 이러면서 네네 맞아요. 카페까지 막 나오고 굉장히 여론이 네. 되게 민심이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아, 그다음에 칼을 휘두르는 예, 막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가 높다 보니까 네. 검찰 개혁,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정권 초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걸 하지 못했고요. 2003년도에 검사들과의 대화 네. 기억하시죠?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네, 제- 일선 검사들의 맞습니다. 대화가 있었죠. 예, 처음에 아주 우리나라 최초의 그렇군요.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에 없으셔가지고. 네, 없었습니다. 아직 그다음-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고등학생이셨어요. 네네. 오, 세상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지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권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역대 정권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그랬죠. 임명을 했는데 네, 네. 최초 여성이었고 판사 출신 제야에 있던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적 뭐 물갈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문화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뿌리 깊은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검찰들이 이제 그런 검사 출신들 이제 국회의원 주로한테 가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다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국회의원들 법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검찰이 찾아가서 이 법 절대 안 된다. 이거 만들면 큰일 난다. 맞아요. 이거를 막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니까 그 수많은 검사 출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걸 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처음에 임명할 때 뭐 사적으로 내가 모든 건 다 마음대로 해라. 대신 국회의원에게 로비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뭐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독일어에만 긴 단어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한국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는 이제 그 약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정확하게 이제 이번에도 그 검찰 개혁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사실은 검찰의 비리를 아무도 수사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도 검찰이 야, 그 사건 이리로 보내. 우리가 할 거야. 송치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도 바로 송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검찰이 가진 여러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네. 권력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 견제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검찰이 가진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 물러요. 검찰 칼이 정말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지금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힘센 사람 네. 아니면 돈 많은 재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공수처에는 검사나 판사 뭐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만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 친인척 측근까지 그렇죠. 네. 전속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검찰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걸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수사권이랑 기소권도 독일에서 검찰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실제적으로는 수사권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지만 네. 그거를 이제 정말 행사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검찰에 별로 네네네.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 보니까 독일 검찰을 이 손이 없는
머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머리가 있지만 네. 네. 이제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는 그래도 경찰한테 맡기는데 경찰이 이제 결국 다 수사하고 검찰한테 이제 제출하면 네. 계속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대신에 검찰이 그 수사 언제 끝나는지 아니면 네.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지 계속 이제 정하면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일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찰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사 지휘와 관련된 권한을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은 네. 아까 다니엘 씨가 인력이 말씀해 주신 없어서. 대로 네. 팔다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머리만 있어서 경찰의 수사를 페이퍼로 수사 지휘 형식으로 이 간접적인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독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수사 기소권을 가지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일정 부분 경찰을 이 수사지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사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이제 미국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찰은 경찰이 완전히 오롯이 수사를 하고 기소와 관련된 기소권만 DA라고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 수사를 한 거 가지고 야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기소가 될까요?라고 하면서 뭐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CSI에 많이 나오는. 아 그렇죠. 미드 많이 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 관계를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만약 정말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검경이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수사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미국처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기관이 있는 나라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 있긴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없다라고 말하는 네. 부분도 네.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홍콩의 염공저서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야당의 비판이나 일각에서 비판하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직속기구, 독립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옥상옥 아니느냐 아니면은 또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복의 어떤 수단으로 될 우려가 있다. 네, 네. 그런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우려는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 법안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논의가 되었던 게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가 있느냐, 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말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위원을 7명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야의 어떤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분의 4의 동의 굉장히 많죠. 네. 5분의 4는 거의 위원회 80%. 추천에서 네. 그런 경우는 보기가 힘든데 대개는 5분의 3인데 5분의 4의 추천을 2명 정도 받아서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하게 마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대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좀 반대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수처가 검찰 위에 군림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들을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인데 이 공수처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 또 어떡하냐 뭐 이러한 좀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어떤 우려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일단은 공수처의 조직이 공수처장과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여러 수사관들이 수사 검사들이 한 3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사 인력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엄청나게 비대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일선의 어떤 경찰서보다도 조그만 조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규모 자체가 안 된다라는 점을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런 어떤 공수처에 대해서 누군가 견제하거나 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네. 그런 지적이 타당할 건데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나 경찰이 또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엄정하게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의 그 공수처장으로부터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수사 지휘를 하거나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사, 독립된 수사
공수처의 수사권을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들에 대한 인사권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우려는 좀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련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불가능하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을? 검찰에서는 이 수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소를 하기 위한 것이고 네네. 또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려면 수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분리하냐. 그다음에 또 기소를 하려고 보면 보안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기소권자가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소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또 인지하게 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추가적인 어떤 범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당연히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 또는 무리한 기소를 위해 여러 가지 증거나 유죄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네네. 또는 이 사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이 A라는 사람을 막 들쑤 수 있는 것. 가족들에 대한 수사나 별건 네.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유죄를 받기 위한 그런 수사권이 남용되고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형사사법 절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영장 발부만 법원이 개입하는 거고 유무죄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수사 개시 검사가 하는 거고요. 네. 수사 종결도 검사가 하는 거고요. 수사 지휘도 검사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기소 여부 결정하는 거 검사가 하죠. 유죄 나온 다음에 형 집행권과 관련된 교도소에 대한 통할권도 사실 검사가 마음대로 행사합니다. 네.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었대요. 검찰은 사실 제일 객관적인 기관 중 하나인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무죄와 유죄 관련된 모든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냥 기소권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무죄 관련된 증거도 같이 이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사권과 기소권 같이 있으면은 그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네. 바로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사실은 유죄를 만들기 위해 기소를 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검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을 실체적 밝히기 진실을 위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만약 무죄다라고 하면 무죄 판단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소해야겠다고 맘먹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만 파고들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쏙 숨기고 재판부에 네.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네. 거거든요. 아까 진짜 다니엘 씨가 너무나 잘 지적하신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무리한 기소 때문에 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그런 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객관성을 위해서. 네. 그 검찰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그 밑바닥으로 가보면 아 쟤네들 되게 능력 없는 애들이야. 아. 쟤네들한테 맡기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의 맞아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제히 어떻게 보면 잔재로서 그러한 어떤 경찰 수사를 검찰이 통제한 부분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검찰 인력 자체가 워낙 또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우리나라 예전 초기에는 사실은 검찰은 법률가인데 네.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엘리트인데 경찰 조직은 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뇌물 뭐 이런 어떤 뇌물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수사 수준이라든가 인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경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가 대학을 졸업한 굉장히 네. 우수한 인력이고요. 네. 또 여러 전문가, 뭐 사이버 전문가, 특채 출신 이러한 것들을 채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30년간 경찰의 역량이 검찰 못지않게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수준 문제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수사권이 네. 있으면 그만큼 또 능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나요? 맞아요. 하면 할수록. 네. 만약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 전문가에게는 책임성과 자율성을 줄 때 또 그렇죠.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를 하는 건데 형사사건의 한
86% 이상을 경찰이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부여를 할 때 훨씬 더 경찰의 수사 능력은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에서 또 계속 단골로 이야기하는 게 인권 침해를 인권 침해를 네. 막아야 된다. 네.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언제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막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본인들도 인권 침해를 굉장히 본인들도 많이 인권 하고 침해를 하기도 검찰에만 했고. 들어갔다 오면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아, 수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무리한 검찰의 모멸적인 수사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네. 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사실상 이것은 수사가 가진 본질적 속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려면 강제 수사해야 되니까 압수수색해야 되죠. 그러면은 피의자가 가진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 발생하는 거죠. 네. 강제 수사 도망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한다고 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한다고 해서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네. 수사가 가진 본질적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는 법원과 변호인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검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무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은 일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우리가 경찰을 통제해야 되고 이 수사라는 어떤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국가의 형벌권이기 때문에 엄연히 헌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수반한 그 행정부 소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인 이 수사권과 형벌권을 통제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독립해서 마치 판사처럼 뭐 법원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법시험 같이 통과해가지고 판사들이 같이 통과해서 누구는 판사 되고 누구는 검사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라는 하는 그런 거예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냥 형사법과 형소법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수사만 공부를 했을 뿐이고 전체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인식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근저에 깔린 그 인식은 검찰은 정말 뛰어난 조직이고 다 일반 어떤 형사부나 특수부 다 잘하고 있는데 네. 일부 정치 검찰이 문제다. 그 문제의 원인은 결국에는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준사법기관처럼 정치 검찰로부터 독립만 하면 우리끼리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네. 이 정치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본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이었던 검사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사건과 케이스와 이런 어떤 권력과 맞바꾼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 보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할 때는 검찰 개혁, 법무부 탈 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정을 했는데, 사실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장관 조국 이 두 명의 조합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검찰 조직을 오히려 추슬러 가지고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법무장관의 역할이 뭐예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개그 사건에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처 장관이고 네네. 또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검찰 개혁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을 한 것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최근에 청문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가족 문제로 엄청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를 하고 물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은 할 수 있는 건데 임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검찰 개혁 꼭 필요한데 네. 이렇게 좀 약간 이미 뭔가 상처가 나고 의혹인 사람이어야 되냐 꼭 조국 후보자일 필요는 없지 않냐. 검찰 개혁만을 놓고 본다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네. 것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그런 전안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진짜 진심으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과 네. 개혁에 대한 개혁 방향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봤을 때 20년, 10년, 20년을 봤을 때 시민사회 단체에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잘못된 거 지적하고 경찰이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권력과 싸운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조국 그 후보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검찰 개혁 법안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여부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렇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여야가 상당히 대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야, 보세요? 이거는 진짜 미지의 영역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정치는 샘물이라. 네. 아니 이게 사법개혁만 따로 떼놓고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해가지고 패스트를 태워졌기 때문에 네. 법안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투표하면 될 텐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한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이 사개특위 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묘하게 조금 이제 기소권을 분리하느냐 뭐 네. 좀 기소권 범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불이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개특위에서도 충분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수사권 조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큰 그림이 있는데요. 국정원은 해외 정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 수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 개입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여러 가지 보안 수사와 공안 수사와 관련된 부분 이 파트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정보 수집과 관련되어서 법률적인 정보 수집 권한을 명확히 하는 그런 어떤 국정원법 개정안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의 권력이 또 엄청나게 비대화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국가와 경찰 권력이 또 반사적으로 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가지고 이 비대화화된 이 커진 그 경찰의 권력을 네. 또 쪼개겠다, 분산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가지고 수사경찰을 독립하게 해가지고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하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국가수사처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어떤 수사와 관련된 직렬을 아예 독립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가장 크게 또 문제 삼고 있는 게 경찰들 엄청나게 너무 많잖아요. 10만 네.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진짜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문제가 되는 이 정보경찰 문제 네. 이것도 조금 한번 이번에 손을 봐서 네.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이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사라든가 아니면 사회 질서와 관련된 이런 수사 이런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경찰의 또 권력을 또 통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이 크게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의 완성은 아니겠죠. 이게 바로 그렇지만 검찰 개혁의 시작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생각을 좀 하게 돼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김남국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언더더씨입니다. 오늘 한 손으로 하시네요. 네, 귀찮아서요. 네, 네. 주성철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최승호 감독, 지금은 현 MBC 사장님이시죠. 네. 최승호 감독의 자백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탈북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간첩으로 내몰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국정원이 내놓은
이 명백한 증거는 바로 동생의 증언, 즉 자백이었죠. 네. 하지만 최승호 감독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국정원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것이죠. 네. 즉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검사들이 가짜 간첩을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2015년 10월 이 대법원은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인데요. 하지만 단지 이 사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좀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그렇죠.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언론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제 박근혜 시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잖아요. 그 시절까지 이런 일들이 꾸준히 벌어져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영화 끝날 때 크레딧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년도 1970년대부터 누가 무슨 사건으로 몇 형을 무슨 형을 받았는데 무죄 이게 너무 너무 놀랐어요. 많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이 정말 공포스럽잖아요. 네. 뭐 하나하나 세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끝을 알 수 없게끔 네. 계속 그 사례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또 과거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있었던 그 대정부 질문 네. 그 음성들이 이 삽입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 국정원 건물이 뭔가 그 견고한 성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네. 그 음성만 입혀졌는데요. 그것도 지금 들으면 굉장히 소름 끼치죠. 네. 당시 그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그 김진태 김진태 의원이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대표가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크게 공감하고 저희들이 수사 역량을 더 확보해서 국가 안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의 멘트에 네. 자막이 없어요. 네. 황교안 대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거 황교안이구나. 그걸 알수 이걸 노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은 영화를 작업을 할 때만 해도 네.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영화가 개봉될 즈음에는 아주 승승장구를 해서 바로 국무총리까지 네. 됐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어떤 국제적인 문서까지 위조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에서 발급했던 그런 문서까지 이제 위축시키는데 그 동기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거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중요한 국면마다 이른바 그 북풍이라고 하죠. 이 국가 안보를 둘러싸고 이제 공포 정치를 펼치는 방식이 네. 바로 그 오랫동안 이어져온 그 보수 정권의 아주 중요한 통치 방식이었는데요. 사실 마지막 그 크레딧에도 그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59년 그 이승만 정권의 그 조봉암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간첩이라고 조작을 해서 심지어 사형까지 처했던 일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또 1975년 또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사건을 또 간첩이라고 또 조작을 해서 전부 또 사형에 처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그때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이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2010년대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네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 영화 보면서 그 최승호 감독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MC 사장 그분의 폐기어린 그 취재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이런 일을 벌인 게 당신이 국정원장 시절에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나중에 우산 속에 가려진 표정을 딱 봤더니 웃는 표정으로 가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최승호 감독의 그 패기가 정말 네. 이 영화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그 긴장감을 주는 가장 네. 중요한 동력 같은데요. 최승호 감독의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내 후배나 동료들이 이 사건을 취재했으면은 내가 이 사건을 취재할 일이 없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시기는 정말 공영방송에 암흑기였고 왜 최승호 감독이 당시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제가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감격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뭐 기자나 PD분들 보면 그 자기 어떤 책을 낼 때나 네. 작품을 낼 때 보통 기존에 썼던 글들을 뭐 책으로 낸다거나 또 PD님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그 기존의 그 지상파 방송국에 뭐 50분 분량으로 내서 방영됐던 다큐를 조금 더 늘려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출품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은 그 뉴스타파에서 이미 좀 작업했던 것을 조금 늘린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봤는데 전혀 다른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만을 위해서 중국, 일본 계속 취재를 다니셨고 네. 계속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 살을 붙여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됐던 거죠. 맞아요. 예. 그 유성 씨가 무죄로 나왔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4명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3명이 무슨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진짜 손방망이 처벌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검찰이 당연히 이제 수사했겠고 네.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모순적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주는 네. 그런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주연이 국정원이라면 조연은 검찰인데 네. 그 조연이 너무 결정적인 역할을 이 작품 속에서 이제 네. 해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 검사는 계속 시종일관 되게 웃는 미소 네. 표정으로 피고인한테 가지는 어떤 느낌이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오셔서 의견 한번 잘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냉정하게 들어오시고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재판 때 들어오시고 고작 한 1개월 정도 뭐 이렇게 기소유예 뭐 이런 처분을 받고 나와서 그 자기네들끼리 우르르 몰려갈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히히덕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막 이 분노가 좀 끌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어떤 검사의 의미를 좀 읽어본다고 하면 사실 그 김기춘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네. 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그 공포 정치 또 뭐 이른바 악마 검사였던 꼭지점에 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당황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이른바 그 영화 도가니 있잖아요. 영화 네. 도가니 검사로 좀 유명하신 그 임은정 검사가 네. 이 자백이라는 작품을 시사회에서 보고 또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보고 올린 그 페이스북 글이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 뭐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이 사건의 이 가해자의 일원이 주된 가해자가 우리 검찰이라는 것이 참담하고 죄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네. 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검찰이 바로 서야 될 것이고 나는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임은정 검사가 평소에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그 SNS에 올리시는데 네네. 그분의 그래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나쁜 검사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 글을 쓰실 때도 나쁜 검사라는 말을 한번 쓰셨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업계 바로 그 내부에서만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분도 그 오랜 세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으면 그런 사람을 네. 통칭해서 그냥 수시로 나쁜 검사라는 네. 표현을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북한 사람들을 국정원에서 데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중에 한종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합심센터에서 조사를 받다가 그 조사에 못 이겨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면서 이제 최승호 감독이 그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같이 이제 조사를 받던 친구. 그래서 친구를 받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를 좀 하려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얘기해 주지는 않고 대신에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국정원 직원들도 다 어떤 뭐 국가의 일이니까 하는 거고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좀 약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친구까지 죽었는데 자기도 그런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쁘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이라든지 감정이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탈북자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가슴 먹먹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 그 최승호 감독님이 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 모르는 딸한테 전화를 네, 해서 네, 네. 그 얘기를 전달하는 장면이 굉장히 슬펐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 간첩 조작 사건의 어떤 연대기라 그럴까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 방식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분들의 어떤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80년대에는 그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간첩 조작 사건에 좀 많은 타겟이 됐어요. 일본에는 또 이 조총련계 조선인 학교도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사업가들을 이 간첩으로 이 조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런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른 게 약간 탈북자 쪽이 아닐까. 뭔가 그들 중에서도 네. 뭐 가령 그 친인척이 뭐 북한에 있다거나 네. 혹은 뭐 중국과 이제 왔다 갔다 한 그런 북한에도 기록들 또 들어갔다 왔다 예, 뭐 이런 쓰다 거. 보니까 네. 지금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런 이 국정원의 어떤 이 레이더망에 좀 많이 포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제가 이번 작품을 보면서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좀 조사를 해본 게 뭐 저희 어렸을 때 이 간첩 신고하면 뭐 3천만 원, 네네네. 뭐 5천만 원, 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뭐 네, 지하철 가보면 그쵸. 뭐 써 있잖아요. 네. 간접 신고는 그래요? 몇 번으로. 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한국의 그 초등학생들은 네. 뭐 간첩 잡으면 뭐 5천만 원 받는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그런 것들을 막 그 농담처럼 많이 주고받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최대 20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많은 그런 또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하지 못하거나 좀 네. 힘든 뭐 탈북자나 탈북자 관련된 여러분들이 그럼요. 이런 유혹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돈의 유혹에 그럼요. 넘어가서 예, 넘어가죠. 이 증언을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간첩 사건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탈북자 인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전 좀 다니엘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독일도 사실은 분단 국가였잖아요. 네네네. 독일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조작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간첩들이 엄청 많았었죠. 네, 거기 당시에. 관련된 이야기 진짜 많은데 네. 이제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이제 도청 이야기 또한 이런 이야기들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담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동독에 옛날에 로미오 부대라고 있었어요. 로미오 부대요? 로미오 부대. 네. 로미오 부대 뭐냐면은 동독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독 출신인 엄청 잘생긴 남자 간첩들 말하는 거예요. 아, 잘생겨서 로미오군요. 네, 그래서 로미오 부대라고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서독으로 가는 거죠. 서독으로 가서 정부 관련된 시설, 뭐 예를 들면 뭐 교통부나 법무부, 외교부, 중요한 곳으로. 네네, 중요한 중요한 기관에. 곳으로 가서 거기 여자 비서들 이제 좀 접근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국가 비밀을 이제 네. 이제 알아내는 네. 그런 부대가 실제적으로 있었고 네. 심지어 윌리 브란트 되게 유명한 총리잖아요. 서독 총리. 윌리 브란트 옆에 있었던 아주 가까운 정치인이 나중에 동독 스파이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오랫동안 서독에서 활동하다가 네. 아예 그 SPD라는 당에서 엄청 이제 승진하다가 결국 거의 총리급까지 올라갔던 그런 네, 사례도 알고 보니 있었어요. 스파이였다. 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작품은 정말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 그 동독 시절에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냥 24시간 계속 도청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네. 도청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이 내가 도청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간첩이 아니라 네. 알고 봤더니 너무나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네네. 그 인품에 감화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작품도 함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백할 거 있어요. 뭔데요? 전 대학원 여기서 다녔잖아요. 네. 근데 국제 이제 관계를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네. 007 되게 좋아했어서 네. 저 한국 국정원에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옛날에.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래서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네. 교수님이 꿈 깨라고 얘기하다가 혹시 그래서- 비밀리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로미오 부대로 국정원 그래서 요원 그러면 아닌가요? 그래서 심지어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홈페이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알아보다가 근데 결국은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홈페이지도 보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지원 못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독일 사람을 뽑을 일이 없겠죠. 아, 그래요? 아, 한겨레-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겨레 TV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약간 빅픽처의 이런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아.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방송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네. 네, 언더 더 시의 또 하나의 코너죠.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책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서희 작가의 책입니다. 구체적 사랑이라는 책이고요. 가족, 연인, 친구 등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 치유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책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네요. 네, 네, 저도 왠지 보고 싶은데요.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를 맞히신 시청자 10분께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기관은 어딜까요? 네. 1번은 국정원, 네. 2번은 동물원, 네. 3번은 무릉도원, 4번은 한강공원.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너무 어렵다. 한이.co.kr인데요. 네. 보내주실 때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5년에 징역 12년의 판결을 받았던 제1유학생 김승효 씨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걸 찍을 때만 해도 이제 다시 재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43년 만에 받았다고 하고요. 이 4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월 동안 정말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네요. 한 사람의 삶이 맞습니다. 망가져 버리는 건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안다듯이 안다듯이. 다음번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라이브인의 또 다른 순서죠. 한겨레 21의 커버스토리 21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21 전정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겨레 20일 그 표지 제목 보면 혼자가 아니야라고 써 있네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슬프고 차갑게 느껴지는데 전 이거 보자마자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 생각도 조금 났었거든요. 네. 어떤 배경인지 기자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한겨레 21 1273호를 통해서 오빠 성폭력 생존자들이 겪었던 피해와 고통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후속 보도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그날 보도 이후에 다시 만난 친족 성폭력 생존자께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무의식 상태에서 습작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저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눈으로도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성기로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네. 무의식 중에 그렸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의미를 담은 그림인지 설명을 하진 않으세요. 다만 과거에 겪었던 그런 뭐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 이제 투애니원 시간을 통해서 오빠 네. 미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오빠 미투 후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점에 좀 비중을 두셔가지고 네. 기사를 쓰셨는지. 예. 제가 지난번에 원래 후속 보도를 할 계획으로 기사를 썼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네. 기사가 나가고 난 이후에 제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도 저를 만나서 오빠 성폭력 혹은 아빠 성폭력 문제를 제보하고 싶다는 그런 생존자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그분들 중에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후속 보도를 했고요. 지난번이 피해와 고통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이번에는 치유와 회복 과정에 가급적 초점을 맞춰서 네. 이렇게 기사를 썼고 제가 쓴 기사가 다른 생존자분들과 그리고 그 주변인들, 가족, 지인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쓴 후속 보도입니다.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생존자라고 표현하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는 너무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여서 네. 어떤 피해를 당한 피해자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하려는 네. 그런 의지를 담은 그 능동적인 그 단어라고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의미 있는 단어네요. 그렇죠. 네네. 확실히 차이가 네네.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혹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분 계셨나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만난 분이 한 5분 정도 됐었는데요. 네네. 한 분 한 분 사실은 인상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겪으신 일들이 너무나 참혹했고 제가 맨정신으로 취재를 했다는 걸 스스로도 되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인상적이고 가슴 아팠지만 네. 그분들 중에서 조이, 그러니까 가명이에요. 조이라는 분을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제가 이분 만났을 때만 유일하게 크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피해를 잘 극복을 하셨고 또 저를 만나서 인터뷰한 3주 동안의 기간 동안 또 새롭게 본인의 상처를 발견하시고 극복하시는 과정을 제가 함께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라이브인 시청자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분은 처음에 잔다르크인 것처럼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본인 실명과 네. 하시는 일과 이런 거 다 공개를 하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명 미투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되게 제가 보기에도 되게 흐뭇했던 것이 저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남편한테 고백하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치유가 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편안하고 이 평안한 마음을 깨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실명 미투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시달리실 텐데 네.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좀 지키고 싶고 좀 이 평안한 처음 맛보는 평안한 기분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에 실명 미투를 포기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과정을 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좀 크게 웃으셨다고 네. 얘기하셨고 네. 지금 그분은 마음이 좀 편하다고 네. 얘기하시는데 네. 네. 거의 성공 사례라고 그러니까 치유 어떤 성공 사례로 네. 네. 다뤄도 네.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네. 또 자기 상처를 치유할 그렇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또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네.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눈시울이 네. 막 붉어지는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치유 과정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렇죠. 특히 네. 거기에 등장한 남편분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얘기를 했고 네. 남편이 굉장히 그거를 정말 현명하게 네. 잘 받아들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 남편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조이라는 분은 사실은 그런 6살 때부터 한 집에 살던 사촌 오빠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되게 심각한 수준으로 당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상처들을 잘 극복하고 사실은 아주 잘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느 분야라고 특정 짓긴 좀 그렇지만 예술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아주 이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잘 견뎠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지금 20개월이에요. 근데 딸을 키우면서, 아, 내가 과거의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네. 가령 최근에 이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랫집에 4살, 6살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너무 귀여운 꼬맹이들인데 걔들을 네. 딱 보고, 아, 얘네가 우리 딸한테 나중에도 나중에 가해를 하면 어떨까? 어쩌지? 이런 네. 걱정을 하는 자신을 보고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신 찰나에 제가 썼던 오빠 미투 기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실명 미투를 해서 네. 우리 딸이 성장해서 살아갈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네. 실명 미투를 결심을 하셨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남편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네네. 근데 실명 미투를 하려면 남편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도 논의를 하고 한 끝에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남편 반응이 사실은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인데 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상식적이고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분의 반응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남편분의 반응을 그 조이님이 웃으시면서 6가지로 요점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첫 번째는 당신이 실명으로 미투를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고 싶다는 그 속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를 나는 정말 바란다. 지지한다. 그리고 셋째. 그리고 제일 걱정하셨던 게 이 조이님이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네네. 근데 남편은 이건 당신의 미투다.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잘 준비해서 나중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된다.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뭐 미투를 하겠다 이런 상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너의 미투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미투는 연대운동이다. 네. 당신이 혼자서 당신의 과거 피해 사례를 실명으로 미투할 경우에 가십으로만 소비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같은 피해를 겪은 생존자분들을 만나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우리 딸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성폭력을 당하든 말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한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딸을 과잉 보호할 경우에는 그 기억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을 테니까 네. 혹시 모르니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자. 네. 그리고 여섯째는 당신이 미투를 준비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도 기자를 함께 만나겠다 하시고 실제로 저를 만나셨어요. 네네. 저를 너무 만나자요. 좋은 분이시네요.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위안부 관련된 다큐멘터리 네, 봤는데 네. 90년대 네. 이제 김복동이라는 다큐멘터리. 근데 이제 다른 방송 때문에 미리 한번 보게 됐었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위안부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겪었던 그런 아픔들 얘기했을 때는 사실 사회에서 그거 받아들이는 자세 아니었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특히 네, 이제 맞아요. 남성분들 네. 뭐 특별한 어떤 사회층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쉽진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정말 네. 너무나 대단하고 진짜 훌륭하고 네. 이건 진짜 성숙한 마인드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너무나 훌륭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기사가 네. 나와가지고 네. 저도 너무 좋은 게 네. 사실은 성폭력 생존자들도 네. 물론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이 어떠한 네. 맞아요.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정말 교본처럼 잘 나와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용기를 낼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그 됐거든요. 저는 피해자 생존자분들의 가족, 특히 배우자분들이 네네. 이 기사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이님께서 되게 우려하셨던 게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조이 부부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랑은 달라, 우리 부부와는 달라. 그래서 저 사이가 사람들은 엄청 좋은 분들이 특별한 네. 사이가 좋고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부부도 똑같다. 맨날 육아 문제로 싸우고 사소한 걸로 다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퉜다. 네네. 평범한 부부인데 다만 남편이 내가 겪은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줬을 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조이님은 이제 상담을 받았잖아요. 네. 그 상담이 이제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형태의 상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였어요? 아니면 또 이제 뭐 지금 여기 표지처럼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상담이었어요? 아, 그런 상담은 아니었고요. 네네. 제가 진안호에서 장형윤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 부소장님을 인터뷰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조이님께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전문가시기 때문에 상담과 같은 대화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이 저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조이님도 상담을 통해서 큰 치유를 경험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전문가. 네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일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이님이 제일 걱정하셨던 것이 자기의 과거 경험이 아이에게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내가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너무 과잉보호하지 과잉보호하고 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어떤 뭐 심리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셔서 이 전문가를 만났던 건데 네. 이 전문가가 하셨던 말씀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정식 진료를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전문가가 보기에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과 자산을 다 동원하여 자기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한다. 네. 그래서 가령 부도라던가 파산의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예민하게 시키고 네. 그다음에 공부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를 많이 좀 과도하다 싶을 한다. 정도로 네네.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네. 성폭력이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을 경험하신 부모는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어 한다. 네.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그 말이 조이님한테 아주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네. 뭐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시 네. 뭐 자괴감 들거나 뭐 네. 그럴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전혀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독일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Vorsicht ist besser als Nachsicht.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사건이 터지고 후회하는 것보다 네. 미리 조심하는 게 낫다는 그런 네, 뜻인데,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조금 과도하게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할 네. 수도 있지만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을 예방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자괴감 들거나 막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기가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치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아마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또 기사를 보면 그 집담회 기사도 있던데요. 네, 네. 보니까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성폭력 생존자 작은 네. 말하기 네, 참여하고 계신 생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 작은 말하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2003년부터 큰 말하기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냐면, 이건 꼭 친족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자기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말함으로 해서 이제 치유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뭐 지인이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 공연을 하듯이 무대에 올라서 그런 피해 경험을 말씀하시는 그런 대회였어요. 그건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 개최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것을 조금 작게 매달 한 번씩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이제 그 피해자 생존자들만 모여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말하기의 첫 단계인 거죠. 서로의 그런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07년부터인데요. 네. 그래서 그 말하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만났고요. 그 말하기에는 그 성폭력 생존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서 공유됐던 얘기들은 대외비고요. 네. 언론 취재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취재가 된 적은 없었는데 네. 제 기사를 보시고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4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들 중에서 3분은 함께 저를 찾아오셨고 한 분은 따로 저랑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만난 내용들을 제가 기사에 담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네.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분들이 너무 가슴 아픈 피해 상황도 말씀해 주셨고
똑같을 것 같지만 또 결이 다른 스펙트럼이 다양한 피해 양상 그리고 네네. 그 고통에 대한 반응들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말해야 산다였던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치스러운 마음에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말을 하다 보면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을 해야 산다. 말 안 네. 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들을 거듭 여러 차례들 하셨고요. 네네. 네네. 여기 또 기사에 네. 보면은 뭐 말하기는 치유이자 운동이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요. 어쨌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도전일 것 같아요. 이거를 목소리 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호에 21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깊이 있게 나눠봤는데요.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갑게 다시 찾아온 순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웃의 소중한 이야기를 소리와 사진으로 엮어 전달하는 원보이스.kr. 네. 이번 주에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면서 한 달째 단식 중인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옥 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우리는 무게를 언제 덜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무게 빨리 언젠가. 덜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밥은 먹었냐를 제일 많이 물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고 아침에 좀 오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약간 혈압이 지금 많이 좀 낮아져 있어가지고 단식을 한 기간이 이제 제일 더울 때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연월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고시키겠다고 회사 관리자가 대놓고 이야기하고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장갑을 저희가 모아서 빨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어지면 그럴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바로 그냥 해고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됐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불법 파견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16년 가까이 불법 파견이니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총 11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모두 어때? 전부 전원 승소였어요. 예, 직접 생산 공정이든 간접 생산 공정이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파견해서 사용해 왔다. 이게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면 고소고발당하고 모든 법적 처벌을 소위 법의 잣대로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재벌들, 사용자들은 15년을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 한 번 받질 않으니 단식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회사가 전혀 반성도 없고 시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호소할 수 있는 데는 법원과 검찰과 고용노동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아직도 10년을 끌고 있고 검찰은 15년 동안 어떠한 조사와 처벌도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방치했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몇 프로가 남았을까요? 신라 같은 희망?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일단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아직까지 모르세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추석날만 기다리고 계시겠죠. 추석 때까지도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그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면 또 걱정하실 텐데 제일 가슴 아픈 건 현대차 울산의 유기혁, 아산의 박정식, 기아차 저희 공장의 윤주영. 해고 생활하다가 전부 자결했어요.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단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한이 남을 것 같아요, 진짜.